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 자문업체 대표였던 라더견 씨와 일당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가 폭락의 책임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증권가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더견 씨 일당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부당 이득 규모가 당초 파악한 규모보다 훨씬 커요. 4년 가까이 7천억 원, 투자자로부터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당초에 한 2,600억 원 정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제 7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도 당초에는 한 1,30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2천억 원 가량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파악이 된 액수고요. 아마 수사를 거듭하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미등록 투자 일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그 운용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대신해서 하는 일을 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라더견 일당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하고 지금 투자 일임업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세 조종 금지가 자본시장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시세 조종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네. 그것을 이제 해외라든지 어떠한 차명 계좌라든지 이걸 은닉하려고 한 그 혐의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특경법을 적용을 할 것이냐,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을 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 라더견 씨 일당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본시장법 제443조를 보시면요. 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내가 그러한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있으면 이득액의 3배 이상 그리고 5배 이하에 달하는 금액을 사실 벌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경법의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의 이제 벌금을 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벌을 하고 어느 정도의 징역형을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큰 손실을 본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저 돈 다 내가 잃은 돈인데 네. 저 돈 반드시 이거 몰수 추징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강할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벌금을 더 과하게 매길 수 있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요. 본인의 명의가 아닌 그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서 네. 이제 그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액수를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고 판다라든지 이런 행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이들의 수법이 개인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 조종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금 세탁까지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역할 분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가장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제 라더견 씨겠죠. 라더견 네.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여러 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는 라더견 씨와 추가로 이제 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모 씨 그리고 이제 안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라더견 대표가 세운 그 법인에 뭐 대표로 등재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이고요. 이 변모 씨와 안모 씨 같은 경우에는 라더견 대표와 함께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3인방이라고 불리는데요. 장 씨, 우선 일명 금고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투자금이라든지 정상금 이런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있고요. 지금 라씨 일당이 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한 지금 갤러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 위치한 한 갤러리인데요. 그 갤러리에서 또 사내 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장 씨입니다. 그리고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세 조정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하고 총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 씨와도 굉장한 이제 신뢰관계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그 실제로 마련한 뭐 재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 명의가 대부분 박 씨 명의로 이제 차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된 상황이고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 매체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사라든지 이런 고액 매매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투자도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비 명목으로 사실은 이제 받은 돈을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을 때 이 조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매체에 뭔가 마케팅비를 지급한다라든지 광고비를 낸다라든지 하면서 이제 작은 세탁을 사실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치밀하고 고도화된 수법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갤러리에 있던 미술품들 그리고 뭐 명품들, 고액의 시계들 다 모두 압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몰수된 물품들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환수가 됩니까? 이러한 사치품이라든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대로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몰수한 물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이게 보관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부피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라든지 아니면 공매 절차를 밟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현금화해서 그것을 국고로 환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매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 경매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그림 워낙 뭐 고가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을 민간 업체가 연결을 해주고 이걸 네. 현금화해서 국고로 이제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몰수되거나 이제 찾은 파악한 그 액수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원 정도가 이제 넘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해외에 있는 차명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알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좀 찾아내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라씨 일당이 해온 수법을 보면 이걸 현금화를 해서 뭐 부동산을 산다라든지 전국에도 여러 곳에 굉장히 부동산이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뭔가 사치스러운 그런 뭐 법인, 뭐 호화품을 뭐 운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승마를 한다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다량 이제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골프장을 살 것이다라고 라 씨가 직접 얘기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해외 일부 재산을 부동산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번 폭락 사태로 정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전 회장, 폭락 직전 처분하면서 맞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 입건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답답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라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주가 폭락의 경우에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나도 물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 폭락을 이끈 사람은 사실은 이 키움증권의 김익래 전 회장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러한 폭락은 그만큼 많은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물량을 사실을 던진 사람이 지금 김익래 전 회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도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폭락 전에 마치 이거를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시점에 팔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네.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은 것이죠.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모종의 혐의점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김익래 전
전 다우 키움증권 회장 그리고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에 대해서 일단은 혐의점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키움증권 이제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기도 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김익래 전 회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거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김 전 회장을 뭔가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김익래 전 회장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집무실, 개인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을 사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명백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종의 혐의점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왜 벌어주느냐 내지는 왜 빨리 증거를 수집하지 않느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수사 1라운드가 라더견 일당의 기소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면 이제 수사 2라운드가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증권사들에 대한 수사인데 아직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또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벌써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들은 이제 뭐 여러 명 선입해서 굉장히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김익래 전 회장 건을 그냥 없던 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일종의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사실 합리적으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긴 될 것인데 그 시점이 좀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만약에 본인의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연락을 취해서 이러한 정보를 받은 것이 뭐 이메일로 남겨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충분히 지우거나 뭔가 뭘 초기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멸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러한 시간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최근에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혐의가 또 의심이 되는 사건이 이 키움증권의 한 임원에 해당해서 네.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해서 이거 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검찰에 수사가 의뢰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가정이기는 하겠지만 이 키움증권 임원과 사실은 김익래 전 회장의 그런 매도라든지 그런 시기라든지 사실은 뭐 그 폭락 전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좀 공통점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같은 키움증권의 어쨌든 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 전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내지는 뭔가 차명으로 운영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의 혐의점들을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문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그 키움증권 임원과 그리고 김익래 전 회장 간의 뭔가 연결고리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장 정말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금감원이 적발한 이 증권사들, 그러니까 문제가 적발된 증권사들 대부분이 이 차액 결제 거래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10년간 모두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러한 주가 조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뭐 한 100일 안에 아니면 몇 개월 안에 일어난 게 아니고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더 빠른 시간에 알 수 있었지만 조금 스크리닝을 하지 못하고 좀 빠져나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일단은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세 조종 행위가 있는 그러한 그 형태를 살필 때 시간 단위를 뭐 100일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이라든지 연 단위로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점들을 이 라씨 일당이 이용한 것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계속해서 매도 주문이라든지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되면 그걸 좀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라씨 일당은 이러한 것을 알고 다 각각 흩어져서 네.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라든지 정말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찾아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금융당국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 IP라든지 이러한 매매가 나가는 그 지점들을 한정해서 하지 않고 분류 기준을 굉장히 다양해서 다른 곳에서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10년간의 거래를 지금 전수조사한다라고 하니까요. 네. 라씨
라시 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졌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 제2의 이 SG증권발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이런 일부 조치가 관행인지 불법인지 그걸 판단하기가 약간은 애매하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랩 어카운트라든지 이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채권 자산의 경우에 이제 장부 평가를 약간 금융기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사실은 관행상 우리가 장부가를 어쨌든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재를 했던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겠고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량으로 널뛰기 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잘 모르는 투자자라든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가격이 이 정도구나 아니면 책정된 장부가가 이 정도구나라고 한다면 그대로 사실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조금의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건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다 위법이라고 하고 처벌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한 곳에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네. 옳지 못한 것이고 사실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딱 법률에 명시된 것에 어긋나면 그것은 다 금융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될 수가 있고 처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금융당국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주요 증권사의 이제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내지는 우리가 다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권사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개선 방안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던 이 차액 결제 거래제도 CFG 이 제도를 좀 손질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좀 더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CFT 제도를 이번에 이제 라시 일당의 이런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접하시고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정한 주식이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내야 사실은 그게 내 것이 되는 그렇죠. 것인데 일부 뭐 40%라든지 일부 금액만 내면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의 손실이 고스란히 정말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그러니까요. 그게 것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 빚을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CFD 원래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이걸 네. 최근에 완화했거든요. 완화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래를 하다가 정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고 그것이 사실은 증권사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아마도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금융감독원도 사실은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CFD 계좌 관련해서 이러한 이상 거래가 있는지 다 이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이제 최대 뭐 2배까지 더 이상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설비가 되고 그리고 특히 CFD 제도 관련해서는 많이 좀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